통다 통통. 유연수의 결혼. 유현과 두 부인 남매는 사시댁 아가씨가 쓴 글을 보고 또 보았다. 볼수록 잘 쓴 글씨였다. 오라버니, 이 정도로 글을 잘 쓰려면 어지간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글씨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대단한 아가씨인데 틀림없어요. 얼굴이 예쁘지, 재주 있지, 인내심이 있지. 과연 중매쟁이 노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정식으로 결혼을 청하시지요. 나도 그럴 생각이다. 그러면 주씨 매파를 부르도록 하지. 두 부인은 중매쟁이 주씨를 불렀다. 유현이 언제나처럼 점잖게 입을 열었다. 사시댁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오. 그 아가씨의 사람됨이 할멈이 말한 그대로더군. 그러니 할멈은 어서 그 댁으로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허락을 받아오도록 하시오. 내 그럼 할멈에게 큰 상을 내리겠소. 알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그 댁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매파는 기쁜 얼굴로 곧 발걸음을 옮겼다. 사시댁 아가씨의 아버지 사후영은 성품이 곱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못된 짓을 일삼는 것을 분하게 여겨 여러 번 임금에게 글을 써 올렸다. 그런 글을 상소라 하는데 사후영이 계속 상소를 올리자 간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만히 있다가는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간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사후영을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간신들을 쫓아내려던 사후영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가 귀양 간 곳은 소주라는 먼 곳이었는데 그는 영영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이 모함을 받고 쫓겨났다는 것을 잘 아는 사후영의 부인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남편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친정에 가 있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에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만을 기다렸다. 사후영의 딸은 아버지가 없어도 훌륭하게 자랐다. 그녀는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데다 마음까지 아름다워 혼자 된 어머니를 잘 모셨다. 사후영이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문은 발이 없이도 바람을 타고 퍼져 아내와 딸의 귀에 들어갔다. 사후영의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원망하였다. 딸이 저렇게 커가는데 시집 보낼 아버지가 없으니. 딸의 모습은 연꽃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그뿐이랴 혼자 된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어머니는 딸을 돌보며 모든 슬픔을 참고 견뎌냈다. 그러나 아무리 딸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때때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었을걸. 이제 짝을 지어 보내야 할 텐데.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있는데 주씨 매파가 찾아왔다. 중매쟁이 노파는 마당에 서서 문안을 드리고는 아가씨의 아름다움과 재주 많음과 효성이 극진함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용건을 털어놓았다. 소인은 유현어른의 부탁을 받고 왔사옵니다. 유현어른에게는 연수라는 도령이 있는데 이미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용모와 글재주가 뛰어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도령입니다. 그런데 유현어른께서 이댁 아가씨를 며느님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저를 보냈습니다. 연수도령과 이댁 아가씨야말로 잘 어울리는 전생 배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씨 부인은 이미 유연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어린 소년으로 벼슬자리를 이미 따놓아 유한림이라 부른다는 것 하며 인물이 뛰어나고 재주가 좋다는 것도 벌써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탐내는 신랑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씨 부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였다. 본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 우리 아이와 이야기해 보리다. 기다리겠소? 예, 기다리지요. 사씨 부인은 얼른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매파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나서 덧붙였다. 내가 보기엔 1등 신랑감인 것 같구나. 내 생각에는 너를 그리로 시집 보내었으면 한다만 네 생각은 어떠냐? 솔직히 말해주렴. 저도 유현 어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참으로 어질고 고든 재상이었지요. 그분을 시아버지로 모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좀 섭섭한 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딸이 갑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다. 예, 훌륭한 사람일수록 오로지 마음씨를 귀하게 여길 뿐 얼굴이 잘생겼으니 몸이 보기 좋다느니 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도령의 잘생긴 것을 최고로 꼽고 또 자기 집안이 잘 사는 것만 자랑했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훌륭하심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잘못 전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어른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어질고 곧다는 그분에 대한 소문은 헛소문일 겁니다. 저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딸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다리는 매파에게는 아직 딸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돌려보냈다. 매파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자 유현과 두 부인은 크게 실망하였다. 사씨 댁에서도 흔쾌히 승낙할 줄 알았는데 점잖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무슨 까닭일까 하고 유현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래, 가서 무엇이라고 전했소? 중매쟁이 할멈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유현은 혀를 몇 번 차더니 내가 꼼꼼하게 이야기해서 보내지 못한 탓이야. 그 댁에서 섭섭했겠구만. 할멈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게. 하며 중매쟁이 노파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유현은 지현이란 사람을 찾아갔다. 지현은 나란 일을 보는 벼슬아치로 말을 점잖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유현은 그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했다. 선생, 사시댁 아가씨를 내 집 며느리로 드리려고 매파를 보냈더니
아무래도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소. 그러니 어렵더라도 선생이 한번 수고해 주시오.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지현은 평소에 유현을 존경하고 있던 터라 그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가서 다른 말은 말고 오직 돌아가신 사급사의 훌륭하심만 믿고 정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그 댁에서 허락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지현이 사씨 댁으로 갔다. 사씨 댁 부인은 지현이 결혼 문제 때문에 온 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며 물었다. 어인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예, 저는 신성현에 근무하는 지연이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따님의 혼사를 중매하고자 해서입니다. 제상을 지내신 유현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사급사의 바르고 고든 마음을 늘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옵니다. 그렇게 바르고 고드며 어진 분의 따님이라면 볼 것도 없이 아버지를 닮았을 거라고 하시며 며느리로 맡길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유현 어른의 아들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고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장래가 창창한 도령입니다. 딸을 가진 사람마다 사위를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 물리치고 대개 따님께 정혼하는 것이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씨 부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부족한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어 어르신께서 이처럼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그 댁에 돌아가시거든 쾌히 결혼을 허락했다고 전하여 주십시오. 지현이 날듯이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유현과 두 부인은 이제 되었다며 지현의 수고를 칭찬하고는 즉시 좋은 날을 골라 결혼 날짜를 정하였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유현은 사급사가 살아생전에 검소하고 마음이 고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보내어 혼례를 치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유현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하였다. 다만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부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처럼 좋은 일을 못 보고 가다니. 하루하루가 물 흘러가듯이 흘러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다. 하늘도 축복하는 듯 화창한 날씨였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으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결혼식이었다. 비로소 유연수와 사씨댁 아가씨는 부부가 되었다. 모든 예식을 마치고 시집 식구가 된 새색시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선녀가 내려와도 이처럼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새색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이튿날이 되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된 유현이 며느리를 불러앉혔다. 그러더니 미리 준비한 작은 상자를 열고 귀해 보이는 거울 하나와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다. 이건 돌아가신 네 시어머니가 아끼던 것들이란다. 새 아기를 보니 말기가 거울 같고 마음씨가 이 옷 같으므로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이 거울과 옥처럼 부디 너의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색시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아버지와 시고모를 잘 받들고
공손한 태도로 남편을 섬기며 그 정성을 다해 집안일을 하였다. 집안에는 항상 웃음꽃이 넘치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느닷없이 유현이 아프다며 드러누웠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몸살이려니 하였다. 허나 병세는 날마다 더 심해져서 의원이 오고 한림 부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시중을 들었지만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하였다. 이상한 것은 용하다는 의원들도 유현의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유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 다해감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하루는 두 부인과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구나. 연수, 너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혼자가 아닌 새아기와 항상 의논하도록 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모가 계시니 고모와도 상의하거라. 내 고모를 부모처럼 모시고. 유현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눈은 아들을 보는 듯 했으나 허공에 떠 있었다. 그리고 새아기야.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눈을 감는다.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 네 남편을 잘 받들고 고모님을 부모님처럼. 그뿐이었다. 유현은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다. 아버지. 아무리 슬피 울며 불러도 유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슬픔 속에도 세월은 물처럼 흘렀다.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유연수는 황제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는 한낱 새신랑 유연수가 아니라 한림 학사 유연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그를 한림, 유한림이라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여인 유한림은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완전한 어른이었다. 그는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황제를 잘 받들며 나란 일을 열심히 하였다. 한림이 황제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승상벼슬을 가지고 있는 엄숭이란 사람이었다. 엄숭은 혹시나 한림이 자기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까봐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가 한림의 벼슬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였기 때문에 한림은 황제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벼슬이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한림 학사 유연수, 유한림이었다. 새 장가가는 유한림.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유한림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갔다. 이제 부부의 나이는 거의 3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유한림 부부의 웃음에서는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토록 기다리건만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좋다는 약도 써보고 100일 기도도 드리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사씨 부인이 한림에게 말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말이었다. 제 몸이 약하여 지금껏 온갖 정성을 다하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옛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불효 중에 자손을 낳지 못하는 불효가 가장 큰 불효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얼른 낳아 대를 잇지 못한 죄를 생각하면 지금도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당신이 워낙 너그러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만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다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보려 했을 겁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마음이 아플까봐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그 넓으신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새로 여자를 맞이하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어진 여자를 택하여 아들을 낳으면 제 자식처럼 잘 기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우리 집안의 경사이며 또한 이 못난 소첩의 죄도 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한림이 잠자코 듣고 있더니 부인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기며 말했다. 부인, 우리 집안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너무 고맙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젊소. 이제까지도 기다려왔는데 좀 더 기다려봅시다. 늦게 아이를 낳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거 아니잖소. 아닙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방법을 어디 한두 가지 써보았습니까? 이제 새 여자를 맞아 들이십시오. 제 생각은 마시고요. 부인, 그렇지만 어찌 자식이 없다고 첩을 얻겠소? 첩을 맞아 들이라는 것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작은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집을 보면 항상 싸움뿐이요.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을 부인도 잘 알지 않소. 부인께서는 어찌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려 하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긴 하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작은 부인과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아들만 낳아준다면 너그럽게 감싸주고 서로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마시고 새 여자를 맞도록 하십시오. 안 될 말이오. 부인의 마음은 정말 고마우나 절대로 그럴 순 없소.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였지만 사씨 부인은 몰래 매파를 불러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일이었지만 곧 두 부인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조카 며느리가 남편의 여자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씨 부인에게 물었다. 여보게, 그 자네가 조카를 위해서 새 여자를 구한다는 말이 정말인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함은 그래도 안 되네. 그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라는 걸 어찌 모르는가? 우리 속담에도 한 말에 두 한장이 없고 한 밥그릇에 두 개의 숟가락이 없다고 하였네. 남편이 첩을 얻으려 해도 부인이 말려야 하거늘 부인이 오히려 앞장서서 첩을 구하다니. 아니 그래,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겠다는 건가? 두 부인은 흥분해서 말했다. 고모님,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댁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못 낳았으니 이제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첩 드리는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자네의 마음은 내가 아네. 그러나 아주 늦게 자식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나이 40에 자식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글쎄 30이 넘어서 첫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로 5을 낳았다지 뭔가. 그러니 너무 그렇게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지 말게. 고모님 고맙습니다. 고모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에 몸이 약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자식이 있는 남자들도 한 명의 첩 정도야 거느리고 살지 않습니까? 자네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여자가 자네같이 마음이 고운 여자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남편의 사랑이 새 여자에게 기울어 보게. 질투 안 할 여자가 없네. 내 말 안 들은 것을 후회할 걸세. 두 부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래보았지만 사씨 부인은 계속 첩을 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두 부인은 조카 며느리의 뜻을 꺾을 수 없게 되자 부디 그녀처럼 좋은 여자가 들어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이었다. 매파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사씨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그 사람 하나를 구하기는 했는데 마님이 구하는 사람보다는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자세히 말해보게. 마님께서는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아이만 잘 낳을 것 같은 사람을 구해달려 하셨습니다.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용모까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너무 넘치는 사람이지요. 그 여자의 성은 교씨이고 이름은 재란입니다. 교재란이지요. 하간부라는 마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본래는 벼슬을 하였던 집안의 딸이랍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 언니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올해 16살이 됩니다. 성격이 화끈해서인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벼슬하는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참으로 놓치기 아까운 아가씨지요. 얼굴이 예쁘고 여러 가지 재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씨 부인은 몹시 기뻐하며 말을 꺼냈다. 듣고 보니 좋은 자리인 것 같소. 본래 벼슬하던 사람의 딸이라니 교양도 갖춘 아가씨가 아니겠소? 예, 그렇습니다, 마님. 그럼 우리끼리는 정한 것으로 합시다. 내가 한림께 말씀드려 보리다. 이리하여 사씨 부인은 남편에게 좋은 여자를 구했다며 새 장가 들기를 권했다. 부인, 새 장가 가는 게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서두르시오. 내가 소실을 맡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니 부인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원 사람도.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날을 받아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지요. 사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날을 받았다. 그리고 친척들을 모아 잔치를 열고 교씨를 둘째 부인으로 데려왔다. 첫째 부인도 아름답더니 둘째 부인도 미인이구먼. 유할림은 여자복도 많어. 제발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나 낳아주면 좋으련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다. 참 예쁘네. 새봄에 피어난 모란꽃 같아. 첫째 부인을 잘 받들어 집안이 화목해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친척도 있었다. 특히 고모인 두 부인은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고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부인에게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있었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어. 저 여자는 분명 조카의 마음을 사로잡고 본부인을 내쫓을 거야. 아이고, 불쌍한 것.
아들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소씨를 데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을. 그녀는 사씨 부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웃으려 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씨 부인 옆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인물이 너무 좋아. 저런 여자가 소실로 들어올 때는 뭔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야. 자네 자리를 밀치고 본부인이 되려고 할지도 모르니 정신 차리고 살게. 알겠는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즉시 나에게 얘기하게. 내가 도울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착해 보입니다. 사씨 부인은 웃으며 말하였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사씨 부인은 선녀 같은 사람이었다. 교활한 뱀의 활동. 한림은 작은 부인인 교씨가 묵는 집을 백자당이라 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5을 보내어 교씨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교씨는 얼굴만큼이나 머리도 총명하고 교활하여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한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다. 겸손하고 교양 있게 한림의 비위를 잘 맞추었을 뿐 아니라 본부인 사씨도 아주 잘 섬겼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교씨를 칭찬하였다. 본부인 사씨는 그런 교씨가 고마웠다. 다른 집의 소실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데 교씨는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부인인 자신을 얼마나 떠받드는지 자신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다. 오래지 않아 교씨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였다. 임신을 한 것이었다. 한림과 본부인 사씨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임신한 교씨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식이 없는 집안이니까 딸도 좋기야 하겠지만 아들의 비길 바가 아니었다.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한림의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아들이야.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림의 소실 교씨는 혼자 아들 타령을 하다가 마침내 무당을 불러다 물었다.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다. 기뻐하십시오. 아들입니다. 전하를 호령할 아주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정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씨는 크게 기뻐하며 무당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날부터 교씨는 신바람이 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콧노래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자 교씨는 또 불안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무당을 불러 물어보았다. 딸을 낳았으면 하는데 좀 봐주구려. 교씨는 일부러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진짜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뻐하세요. 원하시는 딸을 낳고 장수하겠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무당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딸이라고? 아니, 왜 그런 얼굴을 하십니까? 딸을 낳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선. 엉터리야. 모두 엉터리야. 남매야, 이자를 당장 내쫓거라.
그날부터 교씨는 틈만 나면 점쟁이며 무당들을 불러다가 점을 치도록 했다. 점괘는 반반이었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딸을 낳을 거란 사람도 있었다. 아들을 낳기는 낳지만 산모가 빨리 죽을 거란 불길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엉터리야. 얘 남매야, 어찌 다 이 모양이냐? 더 용한 사람을 데려오너라. 교씨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러나 하녀인 남매도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었다. 용하다는 점쟁이며 무당들은 모두 다녀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매가 교씨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마님, 마을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들어왔다 합니다. 신랑이라는 여자인데요. 재주가 비상해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올 일이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어디 데려와봐라. 몰래. 알았지? 염려 마세요. 몰래 데리고 들어올게요. 혹시 안채해서 물으면 마님의 친정 쪽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했다. 교씨는 가락지 하나를 남매에게 주었다. 남매는 입이 벌어져서 담을 줄을 모르고 고맙습니다. 그럼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나갔다. 오래지 않아 남매는 신랑이라는 아주 용하다는 여자 점쟁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어서 오시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할 수 있겠소? 셋내의 재주가 짧다고는 하나 그 정도야 알 수 있지요. 마님의 손을 주시면 진맥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씨가 팔을 걷어 내밀었다. 신랑이 진지한 얼굴로 진맥을 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마님, 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딸이라고? 정말인가? 예, 분명합니다. 제 목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교씨의 얼굴은 단번에 실망으로 일그러졌다. 신랑은 다른 점쟁이들과는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당당해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한림께서는 지금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도 걱정하는 나에게 아들이라고 염려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무슨 좋은 방법이 없어? 교씨는 이상하게 맥을 주지 못했다. 다른 점쟁이며 무당들 앞에서 떵떵거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고약한 상전 앞에 불려나온 하인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만큼 신랑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여자답지 않게 날카로운 눈매며 위험 있는 태도가 오히려 교씨를 압도하고 있었다. 여보게, 신랑이라 했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주게.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무엇이든 줄 테니 아들만 낳게 해주게. 좋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제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도사님 한 분을 만나 여러 가지 신묘한 술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딸을 아들로 바꾸는 술법도 있습니다. 그 술법을 배운 후에 실험해 보았더니 백발백중이었지요. 마님께서도 꼭 아들 낳기를 원하신다면 그 신묘한 술법을 한번 써보지요. 쓰고 말고 만약 자네 말대로 내가 아들을 낳으면 후한상을 내리겠네. 어려운 술법입니다. 그러나 마님을 위해서 마련해드리지요. 고맙네. 그럼 곧 글 쓸 준비를 해주십시오. 부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주문을 외우면서 부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붓을 움직일 때마다 이상야릇한 글씨며 그림들이 나타났다. 신랑은
수십 장의 부적을 교씨의 침실이며 베개 속에 붙여놓고 은밀하게 말했다. 마님, 이제 저의 술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 옥동자를 낳으면 후한 상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후 교씨는 정말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건강할 뿐 아니라 얼마나 훤하게 생겼는지 하늘에 보름달이 내려온 것 같다고 사람들마다 이야기할 정도였다. 한림은 물론이고 본부인 사씨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정말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어. 본부인 사씨는 교씨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사씨는 자기가 못 낳은 아들을 낳아준 교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아기를 낳느라 고생한 교씨를 위해 사씨는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약을 다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했다. 한림은 늦게 얻은 아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름이 장주인 그 아기는 자랄수록 생김새가 훤해져서 한림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아기 때문에 한림은 교씨의 처소인 백자당에 살다시피 했다. 한림은 아들 장주를 낳아준 교씨를 고맙게 생각해서 교씨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 소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교씨는 교활한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척하며 교묘하게 한림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한림이 아기를 귀여워하는 건 못지않게 본부인 사씨도 아기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정말 누가 낳은 아기인지 모를 정도로 아기를 사랑했다.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의 사이도 더없이 좋아 보였다. 아기를 사이에 두고 형님 아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소실히 아기를 낳았지만 본부인이 질투하지 않고 그 아기를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야기는 마을의 화제거리였다. 봄이었다. 완연하게 무르익은 봄은 온 사방에 꽃을 피우고 나비를 날리며 새를 울게 하였다. 한림은 그날 집에 없었다. 그는 황제를 모시고 잔치에 참석해야 한다고 일찍 집을 비웠다. 대궐만큼은 아니지만 넓고 넓은 한림의 집들에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특히 탐스럽게 핀 모라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였다. 사씨 부인은 오랜만에 책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책을 보았을까? 하녀인 춘방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아뢰었다. 마님, 이렇게 좋은 날 하루 종일 책만 보시면 건강을 해치십니다. 저랑 꽃 구경 가세요. 지금 뜰에는 모란꽃이 볼만하게 피었습니다. 마님이 좋아하시는 꽃이 얼마나 탐스럽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까? 이왕이면 우리 여럿이 가자꾸나. 마침 한림께선 조정의 납시였으니 우리 여자들끼리 마음 놓고 꽃 구경을 해보자꾸나. 사씨 부인은 하녀들을 거느리고 뜰로 나갔다. 한림의 집은 웬만한 공원보다 넓어서 그 집엔 숲도 있고 연못도 있었으며 정자까지 있었다. 모란이 피어있는 곳은 연못을 지나 정자가 있는 곳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화원 정자라고 하는 곳. 사씨 부인과 하녀들은 연못의 다리를 건너 화원 정자에 이르렀다. 어머나 마님, 저것 좀 보세요. 정자 난간에는 수양버들이 물결치고 연못에는 연꽃까지 피었어요. 사씨 부인은 눈이 부신 얼굴로 모란을 보며 춘방에게 말했다. 모란은 언제 보아도 좋구나. 예, 춘방아.
이렇게 좋은 구경을 우리만 해서야 되겠니? 백자당으로 뛰어가 작은 마님을 모셔오너라.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난데없는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고 소리는 은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물방울 튀기는 소리처럼 아름다웠다. 누가 들어도 감동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사씨 부인은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한여름이 생각했다. 마님, 저 검은고 소리는 백자당의 마님께서 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마님이 검은고를 잘 탄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춘방이 아래자 다른 하녀들도 틀림없이 작은 마님 교씨의 솜씨라고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저런 검은고는 기생될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니냐. 사씨 부인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오도록 해라. 쓸데없는 입방아 찢지 말고. 하녀가 달려갔다. 검은고 소리가 나는 곳은 백자당이 분명했다. 살그머니 안을 들여다보니 교씨는 기생처럼 화려한 차림을 하고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교씨 앞에는 굉장한 요리상이 차려져 있었고 교씨가 아닌 다른 사람 역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마치 기생집처럼 해놓고 노래를 하고 있네. 저게 무슨 망측한 꼴이람. 아무리 첩이라 하지만 양반의 가문에서 검은고를 타다니. 저 옷은 또 뭐람? 점잖지 못하게. 어머, 술까지? 사씨 부인의 하녀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역시 검은고를 타고 노래하며 술을 마시는 사람은 교씨였다. 하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씨 부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